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5년간의 연구 결과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37%나 더 많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삶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돈도 학벌도 심지어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함께 회복 탄력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골든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대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강한 바람에 휘어지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대나무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처음 물리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체가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설명하던 이 개념이 이제는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를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되었죠. 하지만 인간의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은 후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합니다. 1970년대에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연구팀이 40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학대 속에서도 일부 아이들이 놀랍도록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회복 탄력성 연구는 전 세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 영국의 아동들, 일본의 재난 생존자들, 각기 다른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연구되고 있죠. 특히 최신 뇌 영상 기술의 발달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권마다 회복 탄력성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개인의 독립성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면 일본인들은 집단의 조화를 통해, 유럽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과 공동체의 지지가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소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최근의 유전자 연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COMT 유전자, BDNF 유전자 등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것은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더 큰 성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차별적 민감성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가 적절한 환경과 훈련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회복 탄력성은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측정되며 무엇보다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강한 회복 탄력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뇌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 뇌 속에 숨겨진 놀라운 회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신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의 뇌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최근의 fMRI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을 때 특별한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들의 전두엽이 독특한 활성화 패턴을 보인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이들의 뇌는 스트레스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감정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며 충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영역이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전두엽은 특히 편도체와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전두엽과의 균형 잡힌 소통이 바로 감정 조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는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해마는 우리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심각한 스트레스는 해마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마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신경생물학적 기반인 것이죠.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통제탑입니다. 이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마치 몸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위험에 대비하라 또는 이제 안전하니 긴장을 풀어라와 같은 신호를 보내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신경가소성입니다. 이는 우리 뇌가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성인의 뇌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평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신경가소성은 회복 탄력성 훈련을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보면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욱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신경 전달 물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물질들은 우리의 기분과 동기부여, 회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이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 8주간의 집중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반응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회복 탄력성은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발휘됩니다. 마치 정교한 교향곡처럼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훈련을 통해 발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100명의 성공한 CEO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가진 특별한 비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리더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느냐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는 그 당당한 모습 뒤에는 수많은 흑역사가 숨겨져 있었죠. 한 유명 IT 기업의 리더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만든 앱이 너무 창피해서 아직도 USB에 숨겨두고 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창피한 앱 덕분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한 연구실 학생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실험 중에 실수로 6개월치 데이터를 날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대요. 지하철에서 울면서 집에 가는데 옆자리 할머니께서 사탕을 하나 건네주셨답니다. 그 사탕을 먹으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아, 세상이 날 이렇게 다독여주는구나. 그 후로 연구가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실수했어? 자, 여기 사탕 하나. 이런 실패와 실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끄는 걸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열심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점은 바로 이 경로 재탐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아, 망했다가 아니라 오, 이건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패션 기업 CEO의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첫 컬렉션 때 모델이 런웨이에서 넘어졌대요. 그때 CEO는 이제 내 인생도 저 모델처럼 넘어졌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벌떡 일어나더니 더 당당하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스타일리시하게 일어나면 되는 거구나.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한 스타트업의 초기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회의할 때마다 화장실에 모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회의가 절대 길어지지 않았다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동전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5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평균 37%의 더 높은 실패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실패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인생은 볼링장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볼링공이 레인을 벗어나지 않는 한 쓰러진 핀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우리의 감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의 파도를 잘 타고 넘을 수 있을까요? 감정 관리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오늘 기분 좋아? 라고 말했다가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아, 오늘 최악이야 라고 중얼거린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시시각각 변합니다. 최근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하루 동안 느끼는 감정을 모두 기록하게 했더니 한 참가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감정을 다 기록하려면 A 사용지 한 박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인간은 하루에 평균 27가지의 서로 다른 감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좋다, 나쁘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려고 하죠. 마치 27가지 색깔의 크레파스를 검정과 흰색으로만 나누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 기업인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분은 화가 날 때마다 책상을 쾅 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덕분에 1년에 책상을 3번씩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될까 하는 불안감이 분노로 표출된 거였죠. 이걸 깨닫고 나니 더 이상 책상을 바꿀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우리 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이죠. 이를 정서적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설렘은 사실 같은 신체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차이는 단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큰 발표를 앞두고 너무 긴장한 한 연구원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아이돌이 되기가 힘들구나. 이런 긴장감을 매일 느끼는 아이돌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신의 긴장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네요. 스트레스 관리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 대학원생은 논문 마감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 순간을 영화로 찍으면 엄청 드라마틱하겠다. 스트레스 상황을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생각하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한 감정도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마치 비가 와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울한 감정은 우리를 더 깊은 통찰로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건 우산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경우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바로 그 우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감정 조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일기를 쓰는 건데요.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는 겁니다. 빨강은 열정, 파랑은 평화, 회색은 우울. 이렇게요. 재미있는 건 이걸 몇 달 하다 보면 자신만의 감정 팔레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고흐의 그림처럼 독특한 자신만의 감정 색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 능력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관계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혹시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늘 들르는 카페 사장님과 눈인사를 나눈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작은 미소 교환이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준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이런 작은 교류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인사만 나눈 사이라도 그 관계가 정기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를 아침 커피 효과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커피의 카페인보다 그 미소가 우리 몸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록하게 했더니 한 참가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것도 적어야 하나요? 네, 그것도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미니 드라마의 연속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의 2초 눈맞춤도 편의점 알바생과의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모두 우리 삶의 작은 드라마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724명의 인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성공한 삶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인간관계의 질이었다고 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도 아닌 바로 관계였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그 관계의 질이라는 게 꼭 깊이 있는 대화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기업 리더의 사례를 보면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경비 아저씨부터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두와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라고 하더군요. 이 리더가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였죠. 그때 정말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며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려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침 인사가 만들어낸 마법이었더군요.
작은 인사가 쌓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거죠. 갈등 관리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둘째,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기. 셋째, 어떻게 바꾸겠다고 약속하기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웬만한 관계 상담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업무 생산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다른 테이블에 살짝 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독이 되는 관계도 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 가꾸기와 같다. 좋은 꽃을 피우려면 가끔은 잡초도 뽑아야 해.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긍정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긍정성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부정적인 게 잘못이지.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행복해지세요. 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더 불행해졌다고 답했어요. 마치 불면증 환자에게 지금 당장 잠드세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였죠. 진정한 긍정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항암 전문의의 이야기가 이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 의사는 말기암 환자들을 상담할 때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긍정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의 잡초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실패를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데이터로 받아들이죠. 마치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관찰하듯이요. 한 젊은 연구자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큰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완전히 멍해져 버렸대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런 실수도 가능하구나. 이거 정말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불안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자기 효능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작은 승리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아주 작은 성공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 지었다,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했다 이런 것들이요. 너무 사소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대학원생은 이 방법으로 박사 논문을 완성했다고 해요. 오늘은 논문 한 문장을 썼다로 시작해서 어느새 오늘은 한 챕터를 완성했다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논문이 완성됐다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긍정성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것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기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잘 움직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 몸의 수많은 신경과 근육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불평 다이어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잠깐 멈추고 그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교통체증에 걸렸다고요? 팟캐스트 하나 들을 시간이 생겼네요. 비가 와서 우산을 안 가져왔다고요? 오늘따라 빗소리가 운치 있게 들리네요. 긍정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마치 피아노를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혹시 피아노를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것조차 어렵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도 이와 똑같습니다.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21일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들어보자 라고 외치게 했더니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서 웃음만 나왔대요.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거울을 찾아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습관이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아침에 5분 법칙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만지지 말고 5분 동안 창밖을 바라보세요. 날씨가 어떤지, 새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이렇게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참가자는 새벽 3시에 깨서 창밖을 봤는데 달빛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을 바라봤죠.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본 달은 사진으로 남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더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둘째,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에 딱 2줄만 쓰세요. 첫 줄은 오늘 있었던 일, 둘째 줄은 그때 느낀 감정.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균형 잡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나중에는 풍경도 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감정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셋째, 에너지 관리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100%로 시작해서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중간중간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분 명상, 10분 산책,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충전기가 될 수 있어요. 넷째, 수면의 마법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재설정 버튼과 같아요.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게 했더니 사람들의 창의성이 23% 향상됐다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작은 업데이트가 전체 성능을 바꾸는 것처럼요. 다섯째, 운동의 기적입니다.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어요. 하루 10분 스트레칭도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몸에게 인사를 하듯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음챙김 연습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맛과 향에 집중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신호등 명상입니다. 빨간 신호등을 볼 때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거예요. 덕분에 이제는 교통체증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네요. 변화는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봄비처럼 조금씩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는 거죠. 우리의 회복 탄력성도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데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한 연구원은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을 찾으려고 베개 밑을 뒤지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아침 인사도 하기 전에 SNS부터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최근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하루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번 이상 화면을 켠다고 합니다. 마치 냉장고 문을 여닫는 것처럼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있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점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면서 실제로는 배가 고픈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디지털 일몰제를 실천해보세요. 해가 지면 스마트폰도 취침 모드로 돌리는 거예요. 한 참가자는 이것을 처음 시도했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진 것 같은 상실감이 들었대요. 하지만 3일째부터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스마트폰 화면만 보느라 못 봤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둘째, SNS 다이어트입니다. SNS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자는 거죠. 마치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때 한 입씩 천천히 음미하듯이요. 한 연구 참가자는 SNS 사용 시간을 아예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30분간 인스타그램 타임. 이렇게요. 셋째, 디지털 디톡스 존 만들기입니다. 집안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전용 공간을 만드세요. 마치 반려동물의 밥그릇처럼요. 한 가정에서는 현관 옆에 예쁜 바구니를 두고 피곤한 스마트폰의 쉼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넷째, 온라인 인간관계의 황금 비율 찾기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비율은 37입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실제 만남의 소중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다섯째, 테크노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에 시달리시나요? 한 참가자는 폰의 알림음을 새소리로 바꿨다고 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진짜 새소리와 폰의 새소리를 구분하려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을 더 많이 관찰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섯째, 디지털 미니멀리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치 옷장 정리하듯이요. 연구 참가자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앱을 지울 때마다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은 칼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도구가 될 수도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균형은 특히 직장 생활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직 생활에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첫 생각이 무엇인가요? 아, 회사 가기 싫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최근 한 기업의 임원들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생활을 영화 제목으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미션 임파서블 데드라인, 분노의 질주 회의실 편, 인셉션 상사의 생각을 읽어라. 우리 모두 웃었지만 사실 이런 유머 속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조직 생활은 때로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직에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직장 내 보관법입니다. 한 중간 관리자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엑셀 파일을 열어서 새를 빨간색으로 칠한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나 많이 화났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네요. 데이터 시각화의 신박한 활용법이죠. 둘째, 회의 생존술입니다. 긴 회의에서 어떻게 정신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의 중에 5분마다 한 번씩 발가락을 까딱까딱하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소소한 운동이죠. 셋째, 조직 문화 해독법입니다. 모든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마치 암호 같은 거죠. 가능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는 안 됩니다의 예의 바른 버전이고 한번 생각해봅시다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의 다른 말이에요. 이런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동료와의 현명한 거리두기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커피컵 법칙입니다. 동료와 관계가 불편해질 때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잠시 거리를 두세요. 커피가 식을 때쯤이면 마음도 차분해져 있을 거예요. 다섯째, 상사와의 소통법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추천하는 것이 미러링 플러스 알파 기법입니다. 상사의 말을 그대로 반영하되 거기에 건설적인 제안을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네, 그 프로젝트 일정이 빡빡하네요. 제가 주말에 시간을 더 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여섯째, 변화 관리의 기술입니다. 조직은 늘 변합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강물 속의 물고기들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한 연구원은 화장실 갈 때마다 심호흡을 3번씩 한다고 해요.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답니다. 하루에 딱 그만큼의 마음 정리 시간이 필요한 거죠. 조직 생활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모두가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죠. 가끔은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만의 멜로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한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화성에 가면 거기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러자 손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은 어떻게 키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요? 급변하는 미래 속에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기후변화 시대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스트레스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식물들이 극한 환경에서 더 강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인간도 도전적인 환경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환경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가자들이 말했습니다. 불편함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미래의 직업 세계는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계는 반복할 수 있지만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만의 특별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한 IT 기업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실험을 들려드릴게요. AI와 인간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중간에 일부러 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AI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인간은 그 상황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평생회복이라는 개념으로요. 우리는 평생 동안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성장합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요.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울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대 간의 회복 탄력성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MZ세대 연구원들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기성세대는 경험의 지혜를 전합니다. 이런 세대 간의 대화야말로 진정한 회복 탄력성의 교류라고 할 수 있죠. 미래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 탄력성의 생태계를 꿈꿔봅니다. 마치 숲에서 나무들이 서로의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를 도울 테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회복 탄력성이라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뇌과학의 발견부터 일상의 작은 실천 방법까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살펴보았죠. 이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미래의 나에게, 나는 오늘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런 것을 배웠어. 그리고 이 편지를 1년 후에 자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메일로 예약 발송해도 좋고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1년 후에 열어봐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복 탄력성의 과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과학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가는 회복의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 완벽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지만 그래서 더 강합니다. 우리는 모두 두렵지만 그래서 더 용감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비타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시니어였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